네, 안녕하세요. 바로 전에 저희 CTO 디아무 세션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잘 알 것 같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하는 비즈니스는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한국 시장의 언어로 번역하는 시간,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고요.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분은 한국 시장에서 데이터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재용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분 대경님께서는 기술과 실제 활용 사례 관점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용입니다. 저는 소비자 데이터와 커머스 변화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그걸 통해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시장들을 함께 보면서 실제 요즘 AI가 커머스와 광고 커머스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를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한국 시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테오에서 기술팀을 맡고 있는 박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술과 실제 구현 관점에서 커머스를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실제 상품과 경험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그리고 잘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오늘은 어렵지 않게 또 이 변화가 실제 쇼핑 환경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조금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든든한데요. 그럼 먼저 대경님, 방금 들은 그 에이전틱 커머스 그리고 커머스 인텔리전스를 쉽게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새로운 용어가 나오거나 새로운 비전이 나오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이해하는 데 힘들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에이전틱 커머스는 이제 AI 시대에 변화하는 이제 새로운 쇼핑 방식 혹은 경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새로운 두뇌인 커머스 인텔리전스이다라고 지금 크리테오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이제 쇼핑 방식의 시대가 오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또 새로운 두뇌가 그렇죠. 필요하다. 이게 이제 커머스 인텔리전스라는 건데 그렇죠. 저도 그렇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했길래 새로운 두뇌까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럼요. 새로운 쇼핑 경험, 두뇌 이런 단어들이 조금 아직 생소하고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보기 위해서 예시로 조금 말씀을 들어보자면요. 혹시 재훈님은 쇼핑을 하실 때 어떻게 좀 많이 하시나요? 저는 여전히 뭐 검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뭐 데이터에서 보셨지만 검색을 가장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 이제 서치 중심의 이제 커머스에서는 이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이나 이제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이제 상품을 비교하고 탐색하고 결제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쇼핑 경험이자 방식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앞서서 잘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단순히 이제 키워드형 검색이 아니라 이제 조건을 대화 형식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에이전틱 커머스에서는 이제 조건을 대화로 말을 하면은 나를 아는 AI 에이전트가 기존에 내가 스스로 검색을 하고 탐색을 하던 방향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대신 비교, 탐색, 결제까지 해주게 된다라는 뜻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이제 내가 이제 쇼핑을 했다라면은 이 새로운 방식에서는 AI 에이전트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대신 쇼핑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에이전트가 나 대신에 쇼핑을 해줄 때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쇼핑을 하다 보면은 가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좀 딱 알아서 좀 찾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이 에이전트가 똑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 번, 두 번 썼을 때 에이전트가 뭐 제대로 된 결과를 돌려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커머스 인텔리전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마디로 나 대신해서 쇼핑을 잘해줄 새로운 두뇌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그거를 크리테오에서는 커머스 인텔리전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저희는 이 변화를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을 좀 카테고리를 분류하자면 리테일러, 브랜드, 그리고 대행사, 에이전시는 이제 지금부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재용님, 한국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팩트부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마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한국의 소비자들이 쇼핑을 할 때 그 AI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시작하는 비중은 아직 이제 7% 수준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뭐 마켓플레이스나 이제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아마 쇼핑을 시작할 것 같아요. 뭐 쿠팡이나 네이버, 지마켓, 뭐 구글 뭐 이런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점만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AI를 주로 신규 상품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뭔가 비교하거나 아니면 뭐 혜택을 확인하거나 같은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AI 쇼핑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96%가 여전히 어떤 기존의 채널도 같이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뭐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몇 분이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그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AI가 어떤 기존의 쇼핑 채널을 뭔가 대체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어떤 쇼핑 여정 위에 새로 올라온 의사결정 레이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패션처럼 이제는 좀 내가 원하는 약간 상품을 고르고 싶은 카테고리, 나에게 맞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 카테고리에서 AI가 이제는 사실상 좀 비교 도움이거나 아니면 개인화된 탐색 약간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국의 어떤 커머스 시장이 어떤 검색 중심의 어떤 구매에서 아까 대경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대화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션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탐색과 비교 중심의 구매로 좀 이동하고 있는 초입 단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고객이 AI에서 쇼핑을 시작하는 비중은 뭐 말씀하신 7% 아직 작아 보일 수 있어도 막상 무엇을 살지 정하는 순간순간마다 AI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직 뭐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누가 더 잘 빨리 준비하느냐가 앞으로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리테일러 관점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리테일러 분들은 어떤 준비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재용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그 리테일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매자의 경험,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판매자의 이제 수익화입니다. 이제 먼저 구매자 경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고객들은 이제 단순한 키워드를 던지기보다는 긴 의도형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용으로 좀 편한 러닝화를 좀 찾아줘. 아니면은 뭐 집들이 선물을 가야 되는데 좀 무겁지 않은 와인 세트 잔을 좀 찾아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단순한 인기 순으로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고객의 맥락에 맞는 후보를 빠르게 이렇게 좁혀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자 수익화 관점에서는 광고도 이제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광고 슬롯 하나를 더 뭐 파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이 이제 고객들이 상품을 이제 고르는 흐름 안에서 어떤 상품을 어떤 맥락으로 좀 관련성 있게 보여줄지를 이렇게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예전에는 막 상단에 배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 어떤 슬롯에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은 앞으로는 검색 결과나 추천 결과나 오가닉 상품들하고 같이 광고 상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때 이 고객의 의도에 맞는 상품이 추천돼야지만이 실제로 광고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광고가 어디 나가냐는 점점점 중요하지 않아지고 오히려 이제 상품이 이 고객에게 적절한지가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그럼 대경님, 기술적으로는 리테일러 분들께서 무엇을 먼저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서 제가 에이전티 커머스는 이제 새로운 쇼핑 방식이나 경험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은 단순히 리테일러가 사실 AI 기능을 한 개, 두 개 얻는다고 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영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더 나은 상품 추천과 또 다른 한 가지는 더 나은 유저 경험을 구조화하는 거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말씀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전에도 중요했던 상품 추천 엔진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주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더 잘하기만 하면 되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더 잘하는 게 중요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품 추천이 거의 대부분 어떠한 상품이 많이 팔렸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많이 클릭을 일으켰는지 중심으로 학습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좀 노출이 되었다면요. 이제는 AI가 고객의 의도와 맥락, 상황 등을 더 잘 이해해가지고 무엇을 보여줄지, 언제 보여줄지, 어떻게 보여주고 비교하고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가 점점점 중요해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앞서 재용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광고 지면과 그리고 오가닉 상품이 다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나은 유저 경험을 위해서 이게 두 개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합쳐서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홀리스틱 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테일러 입장에서는 이런 홀리스틱 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시면서 또 리테일러 운영이 원칙을 잃지 않는 부분을 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AI를 많이 붙이고 빨리 붙여서 하는 것보다도 그것보다 조금 더 원천적인 근본적인 상품 추천 그리고 구매자가 얼마나 빨리 잘 상품을 고를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는 어떨까요? 예전처럼 그냥 광고 자리, 좋은 자리를 많이 사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영님 어떠세요? 뭐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브랜드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제 내 광고가 어디 나가지보다는 어떤 질문에 우리 상품이 추천 후보로 들어갈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키워드라든지 뭐 배너 자리, 뭐 메인 노출처럼 그 플레이스먼트 경쟁이 되게 중요하고 경쟁이 심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AI가 이제 비교 리스트를 이제 만들고 그 추천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 안에서 우리 브랜드 제품이 거기 안에 읽히고 또 잘 비교되고 또 잘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이제 브랜드의 과제는 기존의 어떤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AI가 뭔가 상품의 어떤 정보라든지 뭐 리뷰라든지 뭐 다양한 컨텐츠들을 잘 읽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잘 정리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신경 써야 될 채널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존의 리테일 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소셜, 뭐 검색, 그다음에 자사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AI 에이전트 기반의 어떤 스폰서 노출까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관리해야 되는 접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브랜드는 채널이 많아져서 여러 채널 안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어떤 브랜드의 어떤 상품들이 읽어지고 그리고 신호를 보내고 그 구조화할 수 있는 것들까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대경님, 네. 브랜드 쪽에 그 기술적으로 어떤 거를 조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용님께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이런 지용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상품 데이터에 대한 구조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과 같은 방식의 단순한 상품의 구조화가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의 의도 기반의 탐색을 받쳐줄 수 있는 AI 친화형 상품 데이터 구조화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 구조가 뭔데?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여름 출퇴근용으로 조금 너무 포멀하지 않고 그냥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재킷을 찾아줘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제 단순히 예전에는 이제 재킷의 카테고리들을 이제 키워드로서 이렇게 리턴을 해줬다라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그 계절성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그 리뷰의 맥락까지 조금 그 상품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다라면은 그 AI 에이전트가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읽고 의도를 그리고 더 추천도 잘 해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에이전시 피스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퍼즐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시 그 대행사 파트너분들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꽤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AI가 이처럼 계속 발전하고 하루가 다르게 그럼 그 대행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저 생각을 말씀을 드려도 계속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영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에이전시에 있었었고 에이전시 후배들이 많이 이제 우리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봅니다. 그 에이전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많은 영역에서 뭐 반복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리포트 초안을 정리하고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AI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고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무언가를 이제 어떤 목표를 볼지 그리고 어떤 오디언스 전략을 쓸지 그리고 어떤 운영 원칙과 룰을 만들지 그리고 또 어떤 뭐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해야 될지 같은 설계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에이전시의 역할이 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자문 아니면 운영 설계의 역할로
한 단계 더 올라간다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차이를 만들 것은 어떤 툴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툴을 쓴다 이런 게 아니로 그 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웍플로우 안에서 어떻게 이제 연결해서 쓰느냐,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서 쓰느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우리는 많이 걱정하지만 에이전시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고도화된 형태로 진화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경님 그러면은 기술 관점에서는 대행사의 기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앞서 재영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결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가능하게 해주는 게 기술적으로 앞서 단어가 몇 번 나오기는 했지만 API와 MCP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API나 MCP와 같은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뭐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고 뭘 하고를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리테오가 내부적으로도 이제 API 퍼스트 방향성을 가지고서 모든 기능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앞으로 에이전시들이 지용님이 말씀하셨던 이 워크플로우 내에서 자동화하고 연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 API 퍼스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그러니까 에이전시 쪽에서는 예전에 크리테오에서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쓴다라고 하실 때 이제 커머스 그로스라는 UI를 통해서 이렇게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에이전시 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UI에 나오기도 전에 혹은 UI가 나오면서 같이 API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에이전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툴이나 워크플로우 내에서 좀 운영을 자동화해서 쓰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갖추게 되면은 아마 빠르게 운용 효율화를 가져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영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에이전시는 아무래도 많은 광고주와 그리고 매체들과 그리고 채널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PI 크리테오의 API 퍼스트 방향성이 에이전시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얼마나 잘 갖춰 나가는 게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왔던 그 MCP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뭐 툴이 없는데, 뭐 자동화된 워크플로우가 없는데 하시는 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AI 에이전트인 뭐 챗GPT나 이제 제미나이 같은 AI 에이전트들과 손쉽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크리테오에서 제공해드리는 MCP를 통해 여러 가지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시에게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연결을 하고 빠르게 일관된 프로세스나 운영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이고, 그리고 크리테오에서는 이런 API 퍼스트 방향성을 가지고서 앞으로 에이전시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말 세 가지 리테일러 그리고 브랜드 에이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 포함해서 진짜 듣고 싶은 질문은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될지도 이제 짐작을 가고 이해는 가겠다. 그래서 크리티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재용 대변인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답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팀이니까 예. 데이터 이야기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크리테오가 데이터를 도와드릴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품 데이터를 더 잘 읽힐 수 있게 크리테오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크리테오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커머스에서 뭐 데이터, 뭐 광고 데이터라든지 소비자 데이터, 상품 데이터, 성과 데이터 등을 정말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 양도 엄청나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 정보가 더 잘 이해될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강화될 수 있게 어떤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로 만들어진 게 그 유니버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이 사실 저희가 모든 정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의 뭐 사용 성별이라든지 뭐 연령대라든지 뭐 심지어 뭐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불리는 브랜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없는데 이런 정보들을 정리하고 심지어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품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사실 AI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추천 시스템도 잘 안 되고 또 광고 시스템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크리테오를 통해서 어떤 이 상품 구조가 잘 잡혀 있으면은 뭐 상품이 잘 읽힐 거고 또 잘 선택될 거고 비교될 거고 추천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희 크리테오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재용님께서는 그 데이터의 어떤 구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신 것 같고요. 대경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크리에이티브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재용님께서 이제 상품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주셨다면은 저는 그걸 가지고서 활용을 하는 저희 상품 추천 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에이전틱 커머스 시대에서는 이제 대화형, 이제 단순히 예전과 같은 검색 기반이 아니라 대화형의 상품 추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에이전틱 레커멘데이션 서비스라는 솔루션입니다. 즉 고객의 의도와 맥락을 잘 이해해가지고 어떤 상품이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잘 살 것 같은지를 적절하게 추천해주는 상품 추천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상품을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도 지금 이 고객에게 잘 맞는 상품을 그때 제때 제적소에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에이전시를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연결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리테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API 퍼스트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파트너 앞으로 많은 그 크리테오의 기능들이 이제 API로 이제 연결이 가능하게 지원을 해드릴 텐데 이런 기능들을 이제 놓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자신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 내에서 툴 내에서 좀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에이전시 비즈니스를 확장하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크리티오는 단순히 광고를 그냥 파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는 상품이 더 잘 이해되고 더 잘 선택되면서 더 잘 실행되게 만드는 파트너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저희 세 명이 한 대화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혹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AI는 지금까지 있던 다양한 방법이나 채널에서 대체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좀 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에 추가 가치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채널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한국에서는 AI 쇼핑의 시작점 비중이 아직 7%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은 비교하고 발견하고 가격 탐색 단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는 기존 커머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그 유저들의 그 구매 여정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정말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 레이어라고 보는 것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변화의 핵심 경쟁력은 어떤 화려한 기능이나 툴이나 미사여구보다는 역시 두 분께서 계속 강조해 오신 그 구조화된 데이터 그리고 의사결정의 설계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AI 세계에서의 승부는 그 광고를 얼마나 많이 사고 게재하느냐가 아니고 AI가 우리 제품 브랜드 그리고 그 시그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질문을 이제 더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말한 이 기본 컨셉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활용하고 있느냐입니다. 다음 세션에서 바로 또 저희가 하고 있는 파트너십인 얘기, 그리고 2부에서는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